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딸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장모님이 그 말을 내뱉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흰 봉투 하나가 내 발 앞에 던져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10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 나는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아파트 현관문을 나왔다. 빈손으로. 아내의 이름도 아이의 얼굴도 아무것도 붙들지 못한 채. 장모님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나오던 그 순간 내 핸드폰 안에는 수천억 원대 계약서 파일이 12개나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제국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7년 뒤 장모님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흰 봉투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때 드러난 진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울 변두리 구로구 어딘가에 위치한 낡은 고시원. 1평 반짜리 방에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 그리고 라면 상자 몇 개. 이게 내가 29살에 가진 전부였다. 내 이름은 한재욱. 충청도 계산 출신. 아버지는 내가 17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허리가 굽어 작은 방 안에서 침대와 벽 사이를 오가며 살았다. 형제는 없었다. 가난은 늘 우리 가족의 이름처럼 따라다녔다. 대학은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겨우 장학금으로 다녔다. 졸업 후엔 중소 IT 업체 영업직으로 취직했다. 월급 185만 원. 세금 떼고 나면 162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그런데 그해 봄 나는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서울 강남의 한 기업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 30살. 외국계 컨설팅 회사 대리.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다. 저 오늘 명함 없이 왔어요. 그냥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수진은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한재욱 씨요. 기억할게요. 우리는 그날 이후 6달을 만났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수진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고시원에서 산다는 것,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통장 잔고가 항상 30만 원 아래라는 것. 수진도 처음엔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처음으로 나를 집에 데려갔다. 성남시 분당구 44평짜리 아파트. 현관을 열자마자 천장이 높았다.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에 있었다. 수진의 어머니 오선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첫눈에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후었다. 어디 사세요? 구로에 삽니다. 직업은요? IT 회사 영업직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오선아 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수진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헤어지면서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근데 나는 괜찮아. 재욱 씨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1년 후 결혼했다. 식은 작게 치렀다. 하객 50명. 뷔페가 아니라 식당 한 칸을 빌린 자리. 장모님은 그날도 미소가 없었다.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입꼬리를 올렸다가 셔터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굳어버렸다. 나는 괜찮았다. 수진이 있으면 됐다. 신혼집은 경기도 광명시 투룸 전세. 수진이 직장 생활을 하며 절반, 내가 빚을 내서 절반.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집. 장모님은 그 집 주소를 들었을 때 혀를 한번 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 결혼 생활 첫 해는 그래도 행복했다. 수진이 임신을 했고 나는 밤새 일하면서도 새벽에 귤을 깎아 냉장고에 넣어뒀다. 아이가 태어나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째 되던 날 장모님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다. 수진이 잠깐 외출한 사이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재욱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요. 장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재욱 씨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집은 전세로 사는 거 알고. 차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는요? 혹시 도움 받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다. 제 딸 이런 생활 계속 시킬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복선이 그날 그 말 안에 이미 숨어 있었다. 수진이 회사를 그만뒀다. 아이를 낳은 후 복직을 준비하던 수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 내가 물었을 때 수진은 짧게 말했다. 엄마가 그냥 집에 있으래. 애 맡길 데도 없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말 뒤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직장을 잃은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 혼자 버는 월급 185만 원으로 전세 대출 이자, 생활비, 기저귀, 분유,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다. 통장은 늘 바닥이었다. 장모님은 매주 우리 집에 왔다. 올 때마다 뭔가를 사왔다. 아이 옷, 분유, 이유시키게. 고마울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매번 물건을 내려놓으며 같은 말을 했다. 재욱 씨가 못 사주니까 내가 사왔어요. 수진은 그 말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수진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왜 이것도 못 해줘요? 다른 남편들은 차 뽑아줬다던데. 친구 남편은 강남에 아파트 샀다고 하더라. 나는 그럴 때마다 말을 삼켰다. 분노를 삼켰다. 수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그냥 어머니에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었다. 새벽 2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수진은 아이와 같이 방에서 자고 있었다. 밥상은 없었다. 나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거실 불을 켜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떴다. 그때 내가 왜 울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지쳐서였을까? 눈물도 체력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결혼 2년 6개월째 되던 날, 장모님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장모님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물만 마셨다. 장모님이 먼저 말했다. 재욱 씨,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당신이랑 사는 게 버겁다고. 수진이가 직접 그랬습니까? 내가 보면 알아요. 엄마 눈은 안 속여. 나는 커피잔을 내려놨다. 어머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쉬운 게 아닌데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건 좀 억울합니다. 장모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억울해요? 내 딸이 억울하지. 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쪼들리게 사는 게 억울하지. 수진이가 직접 그런 말을 한 겁니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장모님이 먼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수진은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재우가, 우리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수진아, 나 좀 쉬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조용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 소리를 묻었다. 아이가 잘 때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그 작은 손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왔다. 현관 앞에 서서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예요. 위자료는 드릴게요.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들었다. 수진인 어떤가요? 수진인 동의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다. 낡은 점퍼를 걸쳤다. 노트북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아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서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도 몰랐다. 내 노트북 안에 이미 세상을 바꿀 계획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뉴스가 먼저였다. 어느 화요일 아침 경제 매거진 표지에 한 남자의 사진이 실렸다. 올해의 혁신 기업인 마이너스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재호. 기사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7년 만에 업계 판도를 바꾼 남자. 그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손이 떨린 사람은 오선아였다. 커피를 마시다가 잡지 표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컵을 놓쳤다. 커피가 흰 테이블보 위로 번졌다. 이 사람이 재욱이? 그녀는 기사를 읽었다. 다시 읽었다. 3번을 읽었다. 7년 전 그가 고시원에서 야근을 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 그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가 IT 영업직으로 돈을 벌고 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틈틈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본금 300만 원, 공동 창업자 2명, 그리고 잠을 줄이며 쓴 사업계획서. 이혼 직후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6개월 뒤 첫 번째 투자 유치를 받았다. 5억. 3년 차에 기업 가치 300억, 5년 차에 1200억.
7년차 현재 HJ인베스트먼트는 계열사 5개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해 있었다. 재욱의 개인 순자산 추정액은 3천억 원 이상. 오선아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직장 동료 중 하나가 그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엄마 봤어? 봤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때문이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수진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 알았어. 엄마는 몰랐지. 나도 막지 못했고. 전화가 끊겼다. 오선아는 오래 앉아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장면들이 재생됐다. 현관 앞에서 흰 봉투를 내밀던 자신, 입꼬리 하나 올리지 않고 아파트 문을 나서던 재욱, 방 안에서 울던 아이. 내가 틀렸던 건가? 아니, 그 생각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다. 이건 다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문제였다. 오선아는 다음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욱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층짜리 건물 전체가 HJ그룹 사옥이었다. 주차장에는 외제 차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래 건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서지 못하고 로비로 들어갔다. 한재욱 대표님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웃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혹시 어떤 용건이신지요? 오선아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족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5분 후 오선아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재욱이 아니었다. 비서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아니요, 됐어요. 오선아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재욱이 서 있었다. 7년이 흘렀다. 머리카락이 더 짧아졌다. 수트가 몸에 딱 맞았다. 예전에 낡은 점퍼는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다. 그 어두운 눈빛. 재욱은 그녀를 봤다. 한 박자 멈췄다. 그리고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자리 비워줘. 두 사람이 남겨졌다. 로비 한가운데 서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오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욱 씨.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잘못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데 오선아는 7년이 걸렸다. 재욱은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그 이혼 합의서 수진이가 진짜로 사인한 겁니까? 오선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욱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로비 소파에 오선아를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수진이가 사인한 건지 어머니가 대신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선아의 손이 떨렸다. 재욱 씨,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답만 해주세요. 침묵. 내가 했어요. 재욱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떠졌다. 수진이는 몰랐던 거군요. 수진이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 애 키우면서 당신이 늦게 들어오고 돈도 없고 나는 딸이 힘든 게 보여서. 어머니. 재욱이 끊었다. 수진이가 헤어지자고 한 적 있습니까? 오선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없었겠죠. 재욱은 조용히 말했다. 분노도 눈물도 없이. 수진이가 그날 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내가 받고 나온 다음날 새벽에. 어디냐고, 왜 나갔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선아가 눈을 감았다. 저는 수진이가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다시 흔들릴까봐. 재욱 씨, 수진이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오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욱은 그녀를 보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가 제 사업 얘기 어머니한테 했습니까? 무슨 얘기요? 이혼하기 3달 전에 저한테 처음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쪽에서. 저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버텨보자고. 이게 되면 진짜 달라진다고. 오선아의 표정이 흔들렸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 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오선아가 말했다. 했어요. 내가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사기꾼 소리 많이 들을 때라.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선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선아가 그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욱이 말했다. 수진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선아의 얼굴이 무너졌다. 재욱 씨, 수진이가 많이 아파요. 무슨 병입니까? 유방암이에요. 위기. 재욱이 멈췄다.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당신한테 말 못하게 했어요. 내가. 왜요? 창피해서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지금 와서 아프다고 연락하는 게 염치 없잖아요. 재욱은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조용하고 거대하게. 7년. 그는 7년 동안 이 사람들을 잊으려 했다.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일을 더 했다. 수진 생각이 날 때마다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러는 동안 수진은 아프고 있었다. 아이는요? 하준이요? 크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하준. 재욱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하준이가 저 기억합니까? 오선아는 눈을 감았다. 아빠 보고 싶다고 해요. 가끔. 재욱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천억 원을 가진 남자가, 비서가 5명이고 계열사가 5개인 남자가 그 순간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재욱은 그날 저녁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이 사는 곳은 경기도 하남이었다. 빌라 2층. 오선아가 알려준 주소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다. 수진은 창백했다. 머리카락이 얇아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보조개가 있는 왼쪽 볼은 조금 더 홀쭉해졌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수진이 먼저 물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재욱이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옆으로 비켰다. 거실은 작고 조용했다. 방 한켠에 아이 신발이 놓여 있었다. 노란 운동화 작은 사이즈. 재욱은 신발을 한참 내려다봤다. 하준이는요? 학교에서 친구 집 갔어요. 많이 컸겠네요. 아빠 닮았어요. 눈이. 재욱은 소파에 앉았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다.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항암 중이에요.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냥 피곤해요. 병원비는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다 해줘요. 엄마가 뭐든 다 하려고 해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욱 씨. 수진이 불렀다. 저 그날 당신이 나갔을 때 전화했어요.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안 받던데.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합의서 낸 것. 재욱이 눈을 감았다. 나중에 알았을 때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요. 우리 많이 싸웠어요.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이혼한 지 2달 뒤에요. 엄마 서랍에서 합의서 사본을 봤어요. 재욱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7년 동안 오해였다. 수진이 동의하지 않은 이혼이었다. 수진 씨, 왜요? 그때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수진은 오래 생각했다. 당신은 이미 나간 후였으니까.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붙잡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고. 나도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재욱 씨 잘 됐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준이 아빠인 거 티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문에 날 줄은 몰랐어요. 재욱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나도 몰랐어요.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재욱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하준이 좀 자주 봐줄 수 있어요? 나 치료 기간 동안. 내가 힘든 날엔 학교 픽업도 해줄 수 있어요? 재욱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한테 익숙해지게 해줘요. 하준이도 낯설어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그를 보고 있었다. 창밖에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얇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재욱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7년 동안 가진 것을 늘리는데 전부를 쏟았다. 돈, 회사, 명성. 그것들이 그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큰 키, 짧은 머리. 누구야? 하준이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아빠야. 하준이 재욱을 올려다봤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다. 왜 이제 왔어?
재욱은 그 말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 눈높이에서 마주보며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하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재욱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창밖에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오래된 빌라 복도에 두 사람 위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하지만 늦게 온 사랑이라도 손을 놓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